투명한 바닷가에 빠지고 싶어요. 든살게 올라타 파도가 느껴져. 뭐 윈도를 떠나자 딴 건 필요 없어. 소용없듯 챙겨와 baby let's fall in love. I be like you're my door. I'm so high baby work girl work like Rihanna 같이 만들자 this a song I wrote just for my baby. baby 가로 속에 같이 혼자 청담 농도까지. 자, 갑자기 이제 음악을 틀어서 좀 그런데, 선생님이 원래 옛날에는 이렇게 친구들이 댓글로 신청해주는 신청곡을 잠깐씩 틀어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친구들이, 어떤 반 친구들이 이제 선생님 예전 영상을 보고 노래 같이 틀어주면 좋겠다 싶어 해가지고 선생님이 첫 시간은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는 노래 한번 들어봤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신청곡 댓글로 달아주면 선생님이 앞에 잠깐씩 틀어줄 거고, 뭐 굳이 노래를 안 듣고 싶은 친구는 조금 넘겨서 수업 내용부터 들으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제 4단원이고 서유럽 봉건 사회의 형성이라는, 이제 유럽이 로마가 무너지고 나서 어떤 일이 생겨났는가를 배우게 되는 단원입니다. 자, 일단 우리 예전에 로마 제국의 멸망까지 이제 유럽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이제 이 로마 제국이 게르만족의 이동으로 멸망했다, 여기까지 배웠습니다. 일단 게르만족은 우리 로마 제국의 영토 너머에 살고 있던 로마인들이 이제 야만족이라고 무시하던 사람들이 게르만족입니다. 근데 이제 로마가 점점 이제 쇠약해지면서 로마가 이 게르만족들을 많이 받아들입니다. 이 게르만족들을 받아들여서 게르만족들이 일부가 군인이 이제 로마 군인이 되어서 로마를 지키는 그런 역할을 맡기도 합니다. 그래서 점점 이제 서로마가 이제 게르만족 출신들을 많이 받아들이면서 게르만족 출신 장군들도 생기게 되고, 그 장군이 이제 멸망시키는 게 서로마가 475년. 그리고 우리 예전에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콘스탄티노폴리스로 수도를 옮겨서 이제 동로마가 남아 있었다고 했죠. 그 동로마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 동로마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배울 거고, 자, 이 게르만족들이 이렇게 로마 제국의 영토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 게르만족보다 더 야만족, 이 훈족이라는 유목민족이 이 게르만족을 압박해서 이 수많은 게르만족들이 이제 로마 영토로 들어왔다라고 이제 흔히 알려져 있습니다. 이 훈족의 정체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알려져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추측만 하고 있을 뿐인데, 이제 가장 유력한 후보가 여러분 한나라 때 배웠던 흉노족들, 이 흉노족들이 일부가 이제 유럽 쪽으로 와서 얘네들을, 게르만족들을 밀어낸 게 아닌가라는 그런 설만 있을 뿐입니다. 이 유목민족들은 어떤 기록을 남긴 게 아니라서 우리가 정확하게 그 정체는 알 수 없고, 이 수많은 게르만족들이 이제 로마 영토로 들어오게 되고, 로마 영토로 들어왔다가 로마라는 서로마가 멸망하고 나서는 이제 이 게르만족들이 각각 국가를 세우게 됩니다. 각 영역에. 자, 그래서 이 서로마 영토에 이 게르만족들이 국가를 건설하게 되는데, 이 중에 이제 하나가 살아남습니다. 그 하나가 바로 이 프랑크 왕국이라는 왕국입니다. 이 프랑크 왕국만 살아남는데, 이 프랑크 왕국만 왜 살아남았느냐, 우리 잠깐 다시 보면, 사실 게르만족들은 이 로마의 문화나 어떤 로마가 이제 받아들였던 크리스트 교회 문화에 대해서 사실 잘 알지 못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냥 뭐 파괴하고 이런 것들에만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이 원래 여기에 살고 있었던 로마인들과 사실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워낙 이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원래 자기들이 살고 있던 근거지와도 굉장히 이제 멀어지게 되죠. 근데 여기 있는 프랑크족이라는 게르만족 중에 일부 이 프랑크족이라는 족은 아주 이동 거리가 짧고, 그리고 이 프랑크족의 특징이 뭐냐면 크리스트교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게르만족들이 크리스트교를 받아들이다 보니까 원래 여기 살고 있던 로마는 멸망했지만 로마인들은 계속 살고 있었겠죠. 그 로마인들과 굉장히 사이가 좀 더 가까워질 수 있었겠죠. 그리고 로마인들 입장에서도 이 다른 게르만족들보다는 프랑크족이 훨씬 더 좀 친근하게 느껴졌을 겁니다. 그래서 이 프랑크 왕국이 이제 살아남아서 나머지가 이제 계속 살아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프랑크 왕국에 나중에 카롤루스 대제라는 인물이 이제 영토를 확장하면서 거의 이제 그리스트교를 보호하는 이 보호자의 역할도 같이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로마 교황으로부터 나중에 이제 황제의 관, 여기 황제의 관은 뭐냐면 서로마 때 썼던 그 황제의 관을 수여받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이 카롤루스 대제는 이제 로마의 후계자로서 이제 인정받게 되는, 수많은 다른 민족, 다른 게르만족들보다 로마의 후예로 이제 인정받게 되는 교황으로부터 그런 역할을 받게 되는 거고, 교황으로서도 이 그리스트교를 점점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이 프랑크 왕국의 카롤루스 대제라는 어떤 든든한 보호자가 생기게 되는 거죠. 서로 어떤 윈윈하는 그런 일을 이제 서로 손을 잡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프랑크 왕국의 황제가 이제 그리스트교의 수호자로 인정받게 되고, 로마 교황은 이 카롤루스 대제에게 그런 어떤 로마의 신성함을 부여해주는, 그리고 신의 보호를 받는 그런 존재로서 어떤 권위를 인정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바탕으로 이제 서유럽 문화가 게르만족의 문화, 그 다음에 그리스트교 문화, 그 다음에 원래 있던 로마 문화의 결합이 되는 이런 세 가지 문화적 요소를 하나로 합치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게 이 프랑크 왕국입니다. 프랑크 왕국은 이제 카롤루스 대제가 죽고 나서 이제 나뉘게 됩니다. 나뉘게 되는데, 여러분이 뭐 이 조약 이름까지는 다 알 필요 없고요. 이 서프랑크 왕국은 지금의 프랑스, 동프랑크 왕국은 독일, 이 중프랑크 왕국은 이탈리아의 어떤 시작이 되는 그런 국가들입니다. 그러니까 프랑크 왕국이 사실 서유럽에 끼친 영향이 엄청나죠. 자, 근데 이제 프랑크 왕국이 이제 분열되면서 다시 수많은 이민족들이 침입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 수많은 이민족 중에 가장 유명한, 여러분들도 이미 들어봤을 것 같은 민족이 바로 누구냐면 이 바이킹입니다. 바이킹에 대해서는 여러분 이미지를 뭐 쉽게 떠올릴 수 있죠. 뭐 수염도 길고 막 도끼 들고 다니고 막 이 해적 역할을 많이 합니다. 이 바이킹들이 원래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수많은 프랑크 왕국이 분열되면서 국가 권력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수많은 곳을 다니면서 막 자기들이 약탈을 하고 다닙니다. 그리고 막 약탈하다가 도망 다니기도 하고, 도망 다닐 때는 그 좁은 배를 들고 막 육지를 막 가로질러 가지고 막 도망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사실 아메리카 대륙으로 가는 길을 콜럼버스가 발견했다고 많이 알려져 있죠. 근데 이제는 바이킹이 먼저 발견했다라는 게 거의 정설입니다. 그래서 이 바이킹들이 다니면서 여기가 지금 아이슬란드고요. 아이슬란드, 그린란드를 거쳐서 이 캐나다 북부, 동북부 지역까지 도착했다라는 것이 거의 정설이고, 이 바이킹들의 어떤 전통 노래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다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북부 지방에 가면 바이킹들의 흔적도 남아 있고요. 그래서 이 콜럼버스가 이제 최초로 항로를 개척한 게 아니라 바이킹들이 이미 여기에 왔다 갔다 했었다라는 것을 했다는 것이 거의 정설입니다, 지금은. 자, 어쨌든 이런 이민족들이 침입해 오니까 사실 여기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은 무섭겠죠. 그래서 이 국가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근처에 있는 힘 있는 사람한테 자신을 보호해달라는 것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힘 있는 사람에게 가서 자신의 자유나 이런 것들 어떤 약속을 하고 자신의 보호를 받게 되는 거죠. 이걸 이제 주종관계라고 하는데, 주종관계에 대해서는 이제 주군, 자신 밑에 누구를 거느리는 사람을 주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군은 이제 토지를 하사해 줍니다. 봉신에게 토지를 하사하고 군사적으로, 그리고 그 토지에서 나는 어떤 이득으로 이 봉신을 경제적으로 부양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주군이고요. 봉신은 그 대신에 충성을 맹세하고 자기가 받은 토지에서 이제 어떤 자기의 무장을 하다가 주군이 부르면 가서 군사적으로 봉사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주군이 어려워지면 재정 원주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런 상호 계약을 통해서 이 주종 관계 형성됩니다. 그래서 도표를 보면
어떤 국왕의 지금 힘은 굉장히 미약한 상태지만 어쨌든 국왕이라는 게 형식적으로는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국왕은 제후에게 이런 토지를 인정해주고 제후는 대신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군사적인 원조나 재정 원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제후 밑에도 이제 계속 제후가 있습니다. 제후가 또 밑에 제후가 있고 밑에 제후가 있고 또 땅을 나눠주고 또 충성을 맹세받고 하는, 그래서 이 기사라는 존재까지 이제 수많은 제후들이 주종 관계를 맺고 있게 되는 겁니다. 제일 밑에는 이제 농노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농노. 농노는 이제 우리가 흔히 농민이라고 알고 있는, 농민은 많이 들어봤죠. 이 노자는 사실 반 정도는 농민이고 반 정도는 노예에 가깝다. 그래서 이 농민이면서 동시에 노예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농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주군에게 하사받은 토지를 우리가 장원이라고 부릅니다. 장원. 그래서 장원에서는 이 사람이 거의 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이 토지에 내에 있는 농노들을 다스리고 어떤 명령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주군도 간섭할 수 없는 이런 독특한 어떤 토지를 장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영주는 이런 장원의 농노들을 부려서 이제 세금을 받아서 이제 먹고 사는 거죠. 그래서 이걸 장원제라고 부릅니다. 장원제. 경제적으로 장원을 이제 꾸리고 있다고 해서. 그래서 장원의 구조를 잠깐 보면 이렇게 영주가 있고 안에 교회도 있죠. 그리스도교 교회도 있고, 그 다음에 농노들이 이제 농사를 짓는 곳입니다.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 중에 수확의 일부를 교회에도 바치고 영주에도 바치고, 이렇게 노예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게, 이 농노들은 이 영주의 토지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주 이전에 자유가 없기 때문에 반 정도는 노예다라고 해서 농노라고 우리가 많이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제빵소, 대장간, 방앗간 이런 거 다 영주의 것이기 때문에 영주의 것을 이용하는 대신에 또 세금을 바쳐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 춘경지, 휴경지, 추경지 이런 약간 좀 생소한 용어가 있죠. 이건 여러분 알 필요가 없는데, 이때는 어떤 비료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 안 하기 때문에 계속 그 땅에 농사를 지으면 다음 해에는 농사가 잘 안 됩니다. 그 땅의 어떤 기운을 작물들이 다 뺏어가가지고, 그래서 농사를 지었다가 또 그 땅을 또 식혀야 됩니다. 또 땅을 쉬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휴경지는 땅을 쉬게 하는 곳입니다. 춘경지는 이제 봄에 농사 짓는 곳이고, 추경지는 가을에 농사 짓는 곳. 이런 식으로 땅의 어떤 힘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땅을 돌아가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이때는 유럽 중세에서는. 자, 그래서 이제 봉건 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봤습니다. 이제 로마가 멸망하고 나서 게르만족들이 여기를 로마 땅에서 지배했고, 그 중에 프랑크 왕국이 살아남아서 로마 교회와 어떤 손을 맞잡게 되고, 근데 프랑크 왕국이 멸망하고 나서 수많은 이민족이 침입해 오면서 이제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유럽의 봉건 사회라는 이제 사회가 형성되었다라는 거, 이번 시간에 우리가 배워야 될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